제9과 시와 노래.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광화문 연가. 작사 이영훈, 가수 이문세.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거위의 꿈. 작사 이적, 가수 인순이.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제10과 소설 읽기와 치유하기. 풍선을 샀어. 조경란. 나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0여 년 만에 귀국한다. 하나 있는 오빠도 분가하여 이제는 부모만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혼자만의 서재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서울에 도착하지만 부모님 집에는 이미 오빠 내외가 육아를 핑계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 이거는 뭐야? 꼬마의 손가락은 정확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부주의하게도 올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10년 동안 딱 2번 서울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엄마 환갑 때였고 또 한 번은 오빠가 결혼할 때였다. 마지막으로 다녀간 게 벌써 5년 전이다. 안녕, 이건 너의 고모란다. 기가 꺾인 채 나는 힘없이 대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내식을 먹다 말고 쓱쓱 눈가를 문질렀다. 37이라는 나이는 등에 웬 낙타 한 마리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형제라곤 하나 있는 오빠가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몽테뉴처럼 커다랗고 천장이 높은 원형의 서재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제까지 없던 기대로 나는 설레기도 했다. 그 꿈이 깨진 것은 귀국 수속을 다 마치고 인천공항을 막 빠져나오자마자였다. 같이 잘해보자. 마중 나온 오빠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0년 동안 일어났을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는 그새 정수리깨가 벗어지고 있는 오빠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조카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다. 이제 막 4살이 된 28개월짜리 꼬맹이와 또 막 100일이 지난 갓난쟁이. 투병 중인 올케 어머니가 더 이상 딸의 아이들을 맡아 키워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둔 오빠가 동료들과 벤처를 차릴 때 절반이 넘는 자금을 대준 사람이 안사돈이었다. 올케는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가야 하는 외국인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아기들을 키워줄 사람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었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들락날락하던 오빠와 올케는 급기야 한 달 만에 짐을 싸들고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책장과 책상을 드러낸 내 방에는 베이비 침대와 서랍장이 놓였고 벽에는 곰돌이 푸가 그려진 벽지가 알록달록 발려 있었다. 10년 전 내가 독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털어놓았을 때 엄마는 일찌감치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철학은 무슨 놈의 철학. 자기 발밑에 놓인 문제도 보지 못하는 게 철학자들이란 말이지. 예전에 다용도실이었던 방의 문 손잡이를 나는 꼭 붙잡고 서 있었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어요. 내 등짝을 찰싹 때리고 지나가며 올케가 말했다. 변한 것은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었다. 27년 동안 살았던 서울을 나는 처음 도착한 여행자처럼 시내버스 노선표를 펼쳐놓고 구석구석 헤매고 다녔다. 버스카드나 휴대전화 등 새로 장만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들 또한 많았다. 쇼윈도를 지날 때나 카페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뚫어지게 나 자신을 비춰보곤 했다. 어때? 괜찮아? 누군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눈에 띄었던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 아무리 새 것을 몸에 걸쳐도 내 발밑에서는 물에 젖은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언제나 찌걱찌걱 소리가 났다. 하루의 4분의 1을 자신을 위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간의 노예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했지만
환갑이 훌쩍 넘은 부모와 4살짜리와 100일 된 조카가 둘 있는 집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이면 집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하거나 또각또각 걸어 다녔다. 안양에 가서 나보다 3년 먼저 돌아와 있는 차 선배를 만나고 오기도 했다. 차 선배는 결국 대학에 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지물포를 차렸다고 했다. 그거 뭐 다 소용없더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섭섭한 게 남았던 모양인지 상호를 차박사 지물포라고 지었다. 강사 자리도 쉽지 않을 거야. 배웅해주며 차 선배가 말했다. 차 선배를 제외하고는 만날 사람도 없었다. 걷고 또 걷는 일. 그것은 카이사르가 병과 두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는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으니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을지도 몰랐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내가 완전한 백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가한 자들과 쓸모없는 자들, 나는 어느 쪽일까? 시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처럼 화려해졌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볐고 찻집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책을 읽는다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여전히 갈 데가 없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청계천이 시작되는 입구에 거대한 빛의 터널이 보였다.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라는 뜻이라고 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리듯 걸음을 멈추었다. 주위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소리들이 작은 폭죽처럼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었다. 헛일 삼아 나는 풀쩍 빛의 파편들 속으로 발돋움을 한번 해보았다. 가방이 아니라 우정과 신뢰 속에서의 대화와 휴식.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 가방을 팔아치우고 마련한 돈으로 나는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다. 나는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이 집에서 조카와 앵무새 한스에게 말을 가르치며 시간을 때운다. 그러던 어느 날 일자리를 소개하는 선배의 전화를 받는다. S백화점 문화센터의 첫 강의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다. 교양 강좌로 마련된 철학 쉽게 배우기 수업을 맡기로 한 차 선배의 아는 형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수업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했던 모양이다. 선배가 나에게 연락을 해준 걸 고마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갈피가 안 잡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키지도 않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는 거다. 그러나 정원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 일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한때 니체는 전문적인 정원사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피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일은 필요했으나 이젠 할 일 없이 시내를 쏘다니는 일에도 지친 상태였다. 3주 만에 니체가 정원사가 되기를 포기한 이유도 허리를 굽히는 일조차 힘에 겨워서였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엄마는 당장 책상 물림들이 뭐 다 그렇지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생색을 내는 듯한 차 선배 목소리도 듣기 난감한 건 마찬가지였다. 순간적인 수치심을 삼키고 나서 나는 수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와 상의해 강좌 제목은 쉽게 읽는 니체라고 변경하였다. 첫 수업을 하기 위해 강남의 S백화점 9층에 올라가자 강의실 밖에서까지 포크 댄스를 추고 있는 쌍쌍의 남녀들이 보였다. 쉐이프 바디라인 요가, 오페라 감상과 영상 세계, 부동산 투자 전략, 탱탱 피부 메이크업 같은 정규 강좌 목록들 속에서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다는 쉽게 읽는 니체는 돌보지 못한 정원의 잡초처럼 정말이지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수강생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두 번째 수업부터 나는 더 이상 니체의 사상과 이상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게 되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니체와 바그너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니체와 코지마, 니체와 루살로메에 대한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수업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벌레가 든 빨간 사과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차라리 정원사나 될 걸 그랬나? 한스는 말이 없었다. 수업은 아직 5주나 더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 첫눈이 크게 내려 시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농가의 비닐하우스들이 우르르 무너지기도 했다. 그날 북악 스카이웨이에서는 밤 9시부터 4시간 동안이나 팔각정에 있던 20여 명이 고립되었고 나는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수강생들은 모두 백화점 일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었다. 그들 20명 중에서 그가 눈에 띈 건 당연했다. 게다가 그는 젊기까지 했으니까. 첫날부터 그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대개의 다른 수강생들처럼 꾸벅꾸벅 졸다가 졸음을 깰 요량인지 가끔씩 두 손을 주걱처럼 모아 얼굴을 북북 문지르고는 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청년이 내게 다가와선 갑자기 일이 생긴 자기 엄마 대신 오늘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글쎄라고 말을 끌었다. 손바닥으로 턱을 가리면서 그가 말했다. 환불도 안 된다고 엄마가 등을 떠밀어서요. 놀면 뭐하냐고. 니체는 우리에게 더 나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3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는 인간이 자연과 화해하게 했고 문명이 자연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루소적 인간여, 둘째는 사려가 깊고 현명한 절제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갈등 없이 지내는 괴태적 인간.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모든 질서가 비극적이며 일상적인 삶은 분열 그 자체라는 쇼펜하우어적 인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다. 처음에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니체가 말한 괴태적 인물일 거라고 판단했다. 다른 수강생들과 적게는 10년 혹은 많게는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것은 27살 난 그 청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뻘 되는 수강생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했으며 사려 깊게 행동했고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수업에 참여한 후 우리 클래스는 처음으로 회식이라는 것도 했다. 무의식적인 신중함으로 나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양이다. 오래전에 잊었던 박자로 쿵쿵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한스에게 호두 하나를 던져주면서 물었다. 이 예외적인 느낌이 뭔지 알아? 그는 수업에는 늘 나오기는 했지만 자다 깨다 하는 건 여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금요일 수업 시간에 그가 굵은 매직펜으로 왼손 손바닥에는 감은 눈을, 오른손 손바닥에는 뜬 눈을 그려놓고 귀높이까지 들어올린 그 양손바닥을 내 쪽을 향해 한쪽씩 폈다 오므렸다 했던 날, 우리는 데이트라는 것을 했다. 그동안 주로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항상 책을 읽고 검정색과 회색 옷을 즐겨 입는, 대개는 엄숙하거나 딱딱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 역시 그랬을지도 모른다. 첫 데이트에서 알아낸 사실은 뜻밖에도 많았다. 그중엔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들도 많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다는 것이다. 포지션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골키퍼였다고 했다. 그 대목에서 그는 약간 으쓱거리듯 말했다. 이상하게 남자들이 으쓱거리는 모습은 대개 다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공을 사용해서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핸드볼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기껏 한 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위풍당당한 손을 가졌네 였을 뿐이다.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벌인 국가대회에서 상대편 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기절하는 바람에 경기에 졌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그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말았다. 내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괴태적 인물이라는 판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신뢰를 확신하는 사람은 친밀함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법이다. 니체의 말처럼 아무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타고난 기질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많다는 표시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가 염세적인 쇼펜하우어적 인물이라고 잠정적으로 수정했다. 첫 데이트에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문제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데이트에서 일어났다. 누구나 한 가지 일에서는 탁월한 법이라지만 나는 역시 가르치는 일에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본 조카가 치즈를 가리키며 저거는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조카에게 치즈를 내밀곤 이건 치즈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 조카는 또 내게 치즈가 뭐야? 했다. 치즈가 뭘까? 갑자기 탁자의 다리가 왜 4개일까? 라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난처해졌다. 왜냐하면 조카에게 우유로 응고와 발효의 과정을 거쳐 만든 게 치즈라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조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건 네 친구야. 그러자 응, 내 친구. 라며 조카가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친구라는 단어는 조카에게 사물을 이해하는 마법과도 같은 열쇠였다. 레고로 만들어진 코끼리나 기린도 친구고 신발이며 바나나도 친구고 하다못해 팬티도 친구였다. 엉덩이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팬티에다 오줌을 싸면 엄마는 또 호빵맨한테 오줌 쌌잖아. 얼른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조카는 오줌으로 흠뻑 젖은 팬티에다 조그만 입술을 바싹 대고 미안해,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별 생각 없이 치즈를 친구라고 조카에게 말했던 거다. 조카가 당황한 것은 내가 그 치즈를 반으로 찢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할 때부터였다. 갑자기 아리까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으앙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도. 친구가 찢어졌어. 조카가 온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쳤다. 각 방마다 문들이 열리고 부모와 올케와 그리고 오빠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하는 얼굴로 제각각 나타났다. 왜 이럴 때는 꼭 올케가 집에 있는 날인지 모르겠다. 나는 반으로 찢은 치즈를 양손에 든 채 식탁 의자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친구가 찢어졌어. 아빠, 친구가 찢어졌어. 조카는 손가락으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치즈를 가리키며 뽀르르 제 아빠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하여간 둘이 수준이 똑같다니깐. 오빠가 혀를 찼다. 어휴, 아가씨는 왜 아무거나 친구라고 가르쳐요, 가르치길. 올케가 내 등짝을 3개 쳤다. 나는 피곤한 것 같다. 올케는 내가 어쩌다 장을 봐오면 아휴, 고등어는 눈이 말똥말똥한 걸 사와야 하는데 아휴, 고사리는 가늘고 꼬불꼬 말린 걸 사와야 하는데 라고 신문만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소리들을 했다. 그 등 뒤에다 대고 엄마는 저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말만 저렇게 한다니까 은근슬쩍 내 편을 들곤 했다. 나는 종종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게 가족들 하고 있을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그런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나는 공부라는 걸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말이다. 조카는 한스가 들어있는 3장을 한번 힘껏 걷어차고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제 딴에는 한스가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오빠가 조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찢어진 치즈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올케 말처럼 공연히 친구라는 말을 한 것 같다.
내 가슴속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세게 흔들어댄 것처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슬쩍 한스를 곁눈질하며 다시 한번 피곤해라고 중얼거려 보았다. 토마스는 이렇게 묻곤 했다. 그럼 좀 낫니? 뭘? 우울한 걸 피곤하다고 하면 말이야. 그런 토마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사람이 제이라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그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골키퍼였던 청년. 길쭉길쭉한 손발을 가진 제이는 책도 읽지 않고 결혼식장에 갈 때도 검은색 옷은 입을 것 같지 않다. 이제 겨우 27살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자꾸 생각났다. 그래도 될까? 뭐야 임마. 왜 너는 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조카처럼 한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12월 마지막 날이었다.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는 제이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니 대개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기도 하다. 10년 동안 서울을 떠나서 살지 않았더라면, 한 해 마지막 날 사람들이 끼리끼리 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았더라면 극장에 가자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이 또한 수년 동안 운동을 하느라 12월 마지막 날 영화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다. 좌석은 거의 매진이었고 그가 원했던 통로 쪽 중간 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 표를 사면서 통로 쪽 중간 자리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극장 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가운데 우리 자리만 빼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가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자리에 앉고 나자 등이 땀에 젖은 걸 느꼈고 그의 이마 또한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영화가 막 시작될 때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좀 힘들어해요, 선생님. 농담인 줄 알았다. 글쎄, 사람들이 많긴 많네. 나는 신통치 않게 대꾸했다. 손을 좀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라고 그가 풀이 죽어 말했을 땐 그러니까 너 정말 선수 같구나? 실없는 소리까지 했다. 딱딱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의 턱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치고는 터무니없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팔걸이를 신중하게 더듬다가 그는 내 손을 거머쥐었다. 어딘가 악어를 연상케 하는 그 울퉁불퉁한 손을 뿌리치려다 말고 가만히 있었다. 그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를 꾹 참기 위해 붙들고 있는 자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4명의 형제들 중 막내 여자아이가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세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였다. 이제 곧 나니아를 차지하기 위한 마녀와 사자와의 전투 씬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아까부터 줄곧 내 손을 잡고 있던 제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니? 아니라는 대답도 못했다. 그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애써 서둘지 않으려는 역력한 자세로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통을 참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서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를 따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과 화살이 쏟아지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마녀와 사자와 내 아이들이 서로 쫓고 쫓겼다. 무언가 지킬 게 있다면 저렇게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언젠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이가 갑자기 악을 쓰듯 커다란 비명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제이가 뭐라고 소리쳤었지? 겁에 질려 벌어진 큰 눈. 나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 없이는 아마 밖으로 나가지 못할 테니까. 그는 극장 출입구 앞 빈 의자에 거의 눕듯 상체를 기대고 있었다.
손발을 벌벌 떨면서 가슴을 움켜쥐곤 후후 후후훅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이상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다. 10분만 참아 속으로 말했다. 한때는 시속 110km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냈던, 지금은 공황장애로 자꾸만 제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내 손으로 움켜잡았다. 고통을 참아내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손이 더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나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의 손바닥 안쪽을 맞잡았다. 산악인들이 서로를 구조할 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끌어올릴 때 잡는 것처럼. 이젠 다 나은 줄 알았어요. 통증이 지나가자 그는 말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이라고도 했다. 나는 안도했다. 그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서. 나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욕망 때문에 어쩐지 약간을 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토마스에게 편지를 썼다. 짧게 쓰고 싶었다. 제이에 관해 썼다. 그러자 편지가 길어졌다. 봉투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힘주어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영화 줄거리 이야기 해줄까? 끝까지 다 못 봤잖아. 올케가 나를 서너 살짜리 아이 다루듯 하는 게 싫으면서도 제이를 만나면 내 어투는 꼭 그렇게 변한다. 책으로 봤어요, 선생님. 너도 책 같은 거 읽니? 만화로 읽는 나니아 연대기요. 우리 조카도 만화를 좋아해. 머핀맨 이야기를 하려다가 알았다. 아이들한테 말이야,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죄가 되나요? 하는 얼굴로 그가 나를 봤다. 아니, 있잖아. 아이들은 공포를 주는 어떤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철저하게 믿는 것 같아서 말이야. 선생님은 뭐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제이가 나를 바라봤다. 어쩔 수가 없다. 반도 넘게 건넜으니 이젠 괜찮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버려. 선생님 그거 알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새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두꺼비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숫자 8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요. 여성 생식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종류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많은 종류의 공포들이 있다고요. 그거에 비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치료를 오래 받았다고 했으니 제이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가을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오스까지 6시간 동안 비행기를 안전하게 타고 온 후로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 더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행기만큼 두려운 밀폐 공간도 없다. 그러나 나는 제이에게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 너 불안한 거랑 공포를 느끼는 거랑 어떻게 다른 줄도 아니?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해주면 좋잖아요. 불안을 느낄 때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위험이 곧 닥쳐올 거라는 생각에 압도당해서 긴장될 때야. 그리고 공포는 두려운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 공포는 지속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피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불안과는 구분이 되는 거지. 선생님, 니체에 관해서만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라면 앵무새도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이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이는 내가 기다리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영화에 나오는 그 옷장 말이야. 사람들은 현실과 환상세계를 잇는 그런 무인도 같은 걸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런 게 있니?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꼭 쫓길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무슨 노래? 그날 극장에서 나와서 걸어갈 때 왜 선생님이 불러주신 노래 있잖아요. 그땐 제이가 웃는 것이 보고 싶다. 정말 듣고 싶니? 네.
술 마시면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에 대해 생각하는 거고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노래다. 흥얼흥얼 나는 노래를 불렀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집 없이 사는 것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구르는 돌처럼 사는 것이 기분이 어때? 좋아요, 밥 딜런. 미안해. 아는 노래가 이것밖에 없어서.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툭하면 울어요? 너도 얼굴 또 빨개졌어. 저 좀 그만 쳐다보세요, 선생님. 있잖아. 또 뭐가 와서 너를 때리면 아, 내가 한 골 막았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말이야. 어떤 골키퍼가 최고인지 아세요? 그거 퀴즈니? 움직이지 않고 골을 막는 골키퍼가 최고예요. 그만큼 위치 선정을 잘했다는 거니까요. 거기에도 철학이 있구나. 내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핸드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야.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선생님은요? 뭐 국수 같은 거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젓가락질 다시 가르쳐 줄게. 저기 있잖아요, 선생님. 응?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이는 죽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마스에게 답장이 왔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려 보았다. 한스를 팔기로 했다. 조리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밥 먹어, 밥 먹어. 한스가 꽥 소리쳤다. 그것은 한스가 내게 들려준 첫 번째 언어였다. 한스의 말투는 어떤 문장이든 단숨에 말해버리고 마는 조카와 닮아 있었다. 한스가 없어진 걸 알면 그 애는 뭐라고 할까? 친구가 날아가 버렸다고 할까? 한스를 팔고 생긴 돈으로 나는 풍선을 샀다. 나는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수도 있었고 이 사람과 살거나 저 사람과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니체를 공부하는 삶을 택했고 지금까지 혼자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 모든 질문들은 돌고 돌아 마침내 그를 사로잡는 대상인 금속으로 귀착되었다. 왜 빛이 나는 걸까? 왜 부드러운 걸까? 왜 차가운 걸까? 왜 딱딱한 걸까? 그는 결국 화학자가 되었고 정교한 220개의 튜닝펜에 몰두했던 사람은 피아노 조율사가 되었다. 내가 가진 끊임없는 질문은 모두 인간에 관한 것으로 귀착되었다. 사고를 하는 것이 곧 삶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니체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싶었다. 처음에 니체는 나에게 하나의 커다란 다가가면 곧 열릴 문처럼 희망적으로 다가왔다. 수야말로 만물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버트런드 러셀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화학자도 조율사도 되지 못한 빈털터리에다 직장도 없고 드라마를 볼 때는 웃을 때도 아닌 데서 웃는다고 가족에게 등짝이나 얻어맞게 일수인 고독한 싱글이 되었지만 제이를 만난 후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내가 니체를 선택한 그 오래전의 이유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오직 니체만이 인생의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의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더러는 극복한 것도 그러지 못한 것도 있다. 철학의 힘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는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과 화해하고 싶다.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그러자면 화살을 밖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제이는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월 23일, 아버지가 자살한 날을 불과 3주 앞두고였다. 자살했을 때 제이의 아버지는 28세였고
그때 겨우 3살이었던 제이는 곧 28세가 된다. 그를 처음 봤을 때 큰 키와 덩치에도 불구하고 섬약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오직 어머니나 누나들 같은 여성들의 보호 속에서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리워하며 성장한 탓일지도 몰랐다. 훌륭한 아버지가 없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아버지를 자신에게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다. 아버지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도 그에겐 없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죽기를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나를 만나기 얼마 전의 일이라고 했다. 죽은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걸 짐작하게 되었다. 병은 시간과 함께 진행된다는 병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견해는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모든 병에는 발단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점차 심각해져서 위기라든가 절정 같은 것을 맞게 된다. 마치 소설처럼 말이다. 그 다음에는 다행스러운 결말 혹은 치명적인 결말에 이른다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서 히포크라테스는 병력이라는 개념을 의학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죽은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병력이 아닐까. 제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 것도 극장에 가는 것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슬쩍슬쩍 내 눈치를 살폈다. 그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이면 나는 토마스가 내게 들려준 쇼스타코비치의 비밀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고는 했다. 뛰어난 음악가인 쇼스타코비치의 왼쪽 뇌 끝부분에는 탄환 부스러기로 보이는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쇼스타코비치는 그걸 제거하는 것을 몹시 꺼려했다. 파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일 때면 그때마다 새로운 선율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고 그는 그것을 오선지에 옮겨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하곤 했던 것이다. 렌트겐 검사 결과 실제로 쇼스타코비치가 머리를 움직이면 동시에 파편이 따라 움직여서 측두엽에 있는 음악 영역을 압박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있어 하지도 않았고 또 쇼스타코비치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줄곧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다. 그리고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혹시 지금의 나를,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도. 그래서 제이, 나는 너가 순조롭게 회복되길 바라지 않는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건 진짜 너의 삶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때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해 에피쿠로스처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의 치료 과정은 순조로워 보이지도 쉬워 보이지도 않았다. 치료를 위해 그가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의무들 중에서 우선 일일 기록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그에게 운전하면서 시내 한 바퀴 돌기라는 숙제를 내주면 그것을 행하는 시간과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예상 불안 점수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불안한 상태가 찾아오면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 같은 것 또한 말이다. 첫 과제였던 운전하면서 시내 한 바퀴 돌기를 할 때 그는 예고도 없이 우리 집 골목까지 차를 몰고 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렌즈를 낄 시간도 없어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은 나를 옆자리에 태웠다. 오후 1시였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제대로 차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집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만 빙빙 돌리고 있었다. 다른 한 손은 주머니 속에 든 풍선을 만지작거리면서 정체 중인 도산대로를 지날 때쯤 그는 몇 분 후면 무시무시한 레미콘 한 대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저기 말이야, 만약 공포가 오면 그걸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다리면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 다음엔 공포와 함께하면서 공포를 견뎌낸 성과를 인정하고 그 기회를 내가 불안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연습할 기회로 삼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공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재빨리 쏟아놓았다. 한때는 내가 공포를 이별로 바꿔 생각했던 그 문장들을 쓸쓸히 웃으며 나는 농담처럼 덧붙였다. 모든 배움에는 굴곡이 있는 거다. 너라고. 아니다. 다만 나는 화가 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위로를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난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버릇처럼 이럴 땐 니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는 한다. 위로라든가 호의를 베푸는 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역시 젊었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나는 이런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툭 하면 울어요? 라고 그가 핀잔을 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중에 읽어본 거지만 만일 불안한 상태가 찾아올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라는 난에 그는 큼직큼직한 글씨로 친구가 대신 운전한다 라고 써놓고 있었다. 그날 헤어지기 전에 자동차 안에서 제이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이, 너는 실수할 권리가 있고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고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고 울 권리가 있고 놀랄 권리가 있고 마음이 변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제이, 너 자신을 즐겁게 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인을 미워할 권리가 있어.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그리고 제이, 너는 운전을 할 권리가 있어. 그가 그 대화에 흥미를 보였다는 것이 나로서는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때로는 니체에게서가 아니라 토마스에게 배운 것 같기도 하다. 양치식물을 키우고 일요일 오전 11시면 카페 루이제에서 브런치를 사 먹고 죽은 엄마가 남겨준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는 내 친구 토마스. 친구들은 그가 죽은 엄마의 모피코트를 몸에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까워진 건 나는 그의 외투를 그리고 토마스는 내가 가진 두려움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토마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풍선을 사라. 그것은 나의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훗날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 신경정신과 닥터가 된 토마스가 내게 내린 치료 방법 중 하나였다. 불안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호흡이 거칠어질 때마다 나는 숨을 깊고 빠르게 쉬면서 풍선을 불며 호흡을 조절했다.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해도 쉽게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과호흡 상태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호흡 훈련법이었다. 초록과 회색이 섞인 우울한 눈동자로 토마스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곤 했다. 그것이 지금껏 내가 본 나를 바라보는 가장 안타깝고 슬픈 눈이기도 했다. 나는 수천 개의 풍선을 불었다. 소환이 되어 추위는 절정을 이루고 나는 제이가 나에게 낸 문제, 즉 불안이 해소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제이가 도전해야 하는 과제는 지하철 2호선을 타는 것이고 이것을 해내면 그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를 떠나기 전에 배로 붙인 책이 넉 달 만에 도착했다. 2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체념하고 있던 참이다. 몸 어딘가 부러져 나간 것 같은 통증이 한동안 따라다녔다. 신탁처럼 여겨졌던 9박스의 책들이 거실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보자
차라리 그 책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순간이 더 절실하고 그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나를 집어삼킬 듯 가득 찼던 열정과 몰입으로 그 책들을 다시 펼치지 못할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해 겁을 집어먹고 있는지도 몰랐다. 거실 바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무거운 책들은 나를 종용하고 채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자명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벌써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이델베르크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 책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유리병에 담아왔던 흙을 마당에 훌훌 뿌렸다. 여행을 너무 자주 떠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게 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지 않게 되었다. 다용도실은 비좁지만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오랫동안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인지도 몰랐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나는 니체가 수를레이 바위에서 깨달았던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니체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니체가 남긴 잠언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7주간의 강의를 마쳤다. 수강생들과 함께 백화점 식당에서 만두를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셨다.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에 오지 않은 제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다. 제이의 모친과 알고 지낸다는 한 수강생은 제이가 지금 라오스에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수강생은 오늘 수업 시간 전에 제이가 백화점 1층에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우스갯소리를 잘하던 제이. 우리 중에서 가장 젊었던 제이라며 깔깔거리다가 사람들은 곧 화제를 돌렸다. 제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일까? 제이 생각이 날 때마다 무지개 송어를 떠올리곤 했다. 1월 23일은 1월 22일을 맞는 것과는 약간 다른 기분이었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갔다. 오후 3시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가 한 통 왔었고 오후 5시가 지나자 어둡고 짙은 녹색으로 어둠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눈에 익자 희끗희끗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골목으로 음식 배달을 나온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스오부시로 국물을 만들고 버섯과 대파와 쑥갓과 양파를 찬물에 씻어 물기를 뺐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전골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로 옮겨 놓았다. 아이들이 잠든 틈에 안방에서 미나투를 치고 있는 아버지, 엄마, 오빠, 올케를 큰 소리로 불렀다. 식탁 앞으로 가족들이 모였다. 오늘 저녁에는 전골이 아니라 수제비가 먹고 싶었다는 둥, 전골을 할 거면 고기 좀 넉넉하게 준비하지 그랬냐는 둥, 어디 소주 같은 건 없냐는 둥, 제각각 한마디씩 하면서 가족들이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수저가 식탁 유리 위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떠먹는 소리, 유리잔에 물 따르는 소리들이 소란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지금 어디선가 제이도 저녁밥을 먹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믿음 같은 거였다. 더 이상 제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2월이 시작되었다. 종로에 있는 학원에 나가서 일주일에 3번씩 초급 독일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일을 소개해준 사람도 역시 차선배였다. 선배가 하지 왜? 선배는 지물포일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물포일이 적성에 딱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선배에게 처음으로 밥과 차를 샀다. 그 사이에 조카가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친할머니 제사가 있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던 날 아버지가 제사상 위에 촛불을 켜자
다친 머리에 보호용 흰 그물망을 뒤집어 써서 꼭 과일 상자 속의 배처럼 보이는 조카가 와, 생일이야! 소리를 지르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어이구 이놈아 하면서 이방 저방 통통통통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러대는 조카를 붙잡느라 얼굴이 벌개졌다. 나는 술잔을 돌리고 있는 오빠 등 뒤에 서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어쩐지 오빠와는 팔짱을 낀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젊었을 적에는 서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라 그랬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다. 모르는 척 오빠의 팔짱을 한번 껴보았다. 오빠는 아버지처럼 늙어가고 있었고 모르긴 몰라도 나는 엄마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1월이 가고 2월이 오는 사이에 말이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3월이 가고 4월이 간다면 그건 좀 서글플 것 같다. 팔꿈치 안쪽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오빠에게는 제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가 나를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너 이런다고 내가 방을 비워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한스가 나를 깨웠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다. 니체에게 철학이란 얼음으로 뒤덮인 고산에서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었듯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것 또한 바로 그랬다. 벗어난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는 늘 여기 머물고 싶어 했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질문했다. 그러나 그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진리도 찾지 못했고 도약도 하지 못했다. 니체의 말처럼 어떤 강물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은 크고 풍부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 하나를 만들 것이다. 모든 정신의 위대함이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위대한 예술가는 바로 니체인 셈이다. 견뎌야 하는 삶, 가꾸어야 하는 삶, 돌봐야 하는 삶,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해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니체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곤경 같은 것들은 나쁘고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뿌리를 돌보듯 자신의 불행과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원사의 경험을 통해서 니체가 남긴 철학이었다. 이성의 명령에 귀 기울여라. 니체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권리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에게는 아프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책을 읽을 권리가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에게 의지할 권리가 있고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잠을 잘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토마스의 위로와 충고에 저항할 권리가 있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고 제이를 생각해도 될 권리가 있다.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제이에게 쏘았으나 되돌려받은 화살 같은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책을 한 권 쓰고 싶어. 나는 제이에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이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동안 어땠니? 100에서부터 거꾸로 30 뺐어요. 97, 94, 91.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난 벌써 지하철을 3번이나 혼자 탔다고요, 선생님. 100에서부터 30 빼면서? 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도 책 읽다 머리 아프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풍선 한번 불어볼까? 저 사람들처럼 연이나 날린다면 모를까. 에이, 창피하게 웬 풍선을요.
자, 너도 한번 빵빵하게 불어봐. 이렇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거 해피엔딩이에요? 사랑 했대. 풍선 부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높은 데를 아주 무서워하는 남자였는데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 아주 훌륭하게 암벽 등산을 했다는 거야. 누가요? 내 친구가. 노란 풍선과 파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제이와 나는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분다. 암벽 등반에 성공하던 날의 토마스는 온몸이 코코넛 브라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하이델베르크를 떠나기 전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너의 장점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문을 하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거야. 그런데 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고립적으로 살아갈 운명에 놓이게 될 거야. 영원히. 내가 살았던 작은 마을과 학교가 오랫동안 내 세계의 전부였다. 그너머 멀리 떨어진 세계는 두려운 미지의 세계였다. 지금 나는 한쪽 발을 잡아매고 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저 노란 풍선과 파란 풍선처럼 내 영혼이 한 뼘쯤 쑥 들리는 것을 느낀다. 너는 아니, 토마스? 매듭에는 신비한 두 가지 힘이 있어. 그 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흉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길한 것일 수도 있어. 마치 고대인의 결승문자처럼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토마스는 이해할 수 있을까? 토마스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에게 희망의 몸짓은 없다고 말했다. 화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다. 기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쉽고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쉽다. 그런데 희망? 이것은 어렵다고 그는 단언했다. 만약 토마스가 풍선을 불어 날리고 있는 지금의 제이를 봤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나를 보았더란. 선생님, 또 울어요? 울퉁불퉁한 손으로 제이가 내 뺨을 쓸었다. 그렇게 건들거리지 말고 똑바로 한번 서봐. 두 손으로 제이의 팔뚝을 붙잡고 마주섰다. 제이가 약간 긴장하는 것 같다. 수를레이 바위에서 니체가 울었을 때 그것은 단지 발견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이론의 실존적인 작용에 대한 확신의 울음이었다. 확신의 탄성이었다. 만약 내가 고립적으로 살아갈 운명이라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독자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내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일 테니까. 풍선은 자꾸자꾸 먼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제이, 그것은 변화를 뜻하는 것일지도 몰라.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삶에 특별한 의지가 있다면 그건 아마 풍선처럼 둥글고 부풀어 있을 것 같다. 내 이마가 그의 턱에 닿도록 나는 살짝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